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설편이고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에 기대하는 바 그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했는지, 이런 자료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나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메꿀 수 있으려면 어쨌든 취약한 부분을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1번부터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여행 홍보물의 일부분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고요. 이거 딱 봐도 독도인지 모르는 학생 없죠. 그렇죠? 독도입니다. 서도, 동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섬들 이렇게 돼 있고요. 동도와 서도를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선착장, 대한민국 동쪽 땅끝, 뭐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산국을 정벌한 장군,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입니다. 그래서 독도 이사부길이에요. 기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 가장 해가 먼저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이여도거든요. 이거는 이여도. 그래서 틀렸고. 해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자, 독도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 있지만 이 밑에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드러나 있는 해저 화산섬이었는데 그 위에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영해를 설정할 때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자, 본토에서 뚝 떨어져 있는 외딴 섬, 이런 것들은 최저 조위선, 즉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CBL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독도의 영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디귿과 리을을 골라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기본 내용 위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첫 부분에 이 내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까먹었다면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독도 문제치고는 아주 쉽게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다음은 지리박물관의 체험활동지이다.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숫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풀고 나면 이런 숫자가 나오나 봐요. 그렇죠? 자, 대동여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숫자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대동여지도는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김종호 선생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틀렸고, 그러면 거짓. 자,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방점이 뭐예요? 이 직선에 가까운 이 선 옆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방점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옆에 점이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심리마다 찍었다라는 건데, 심리가 현재 거리 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한 4점 몇 킬로 이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이 1시간 정도 편하게 걸으면 4점 몇 킬로 이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사람이 걸어간다면 1시간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리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와, 진짜 이게 대단한 장치인 거죠. 그렇죠? 자, 요게 들어가 있다. 참. 자, 지도표를 통해 다양한 지리 정보를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는 이렇게 표현하고 뭐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지도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 지도를 통해 정확한 해발 고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은 보통 이런 식으로 산봉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굵고 아주 높게 된 건 좀 높은 산이라는 거고, 좀 가늘고 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낮은 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주 높다와 좀 낮다, 이거는 알 수 있어도 정확히 얘가 몇백, 몇십, 몇 미터인지 이런 거는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입니다. 그러면 2, 3, 5, 8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동여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우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대동여지도의 특징 워낙 뚜렷하고 중요하게 배웠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것의 사례로 살펴보는 지역변화. 기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죠. 철거 재개발.
우리 흔히 오래된 집들 부수고 아파트 짓는 거,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리 개조하는 이런 방식, 요거를 수리할 수, 회복할 복, 그래서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재개발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재개발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거, 수복, 보존. 그럼 이건 도시 재개발, 요걸 연결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큰 틀이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진짜 너무 기본 중에 기본. 네, 민망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의 일부분이다. A에서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미 여러분들이 한 작년, 재작년 이 무렵에 강철 부대라고 좀 좋아하셔서 보신 학생들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 몇 번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봤던 편이 뭐였냐면 가로림만 개척 작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그 갯벌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다 힘 좋고 몸 막 이렇게 근육 빵빵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잖아요. 갯벌이 근데 너무 깊어. 진흙이 너무 질척거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다가 막 빠져서 막 힘들어하고 일어나! 막 이렇게 힘을 쓰면서 막 그렇게 가야 될 정도잖아요. 그 정도의 이런 갯벌이 너무나 깊게 두껍게 또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착안해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요 부분은 갯벌인 거잖아요. 자, 갯벌. 여기까지가 해안선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썰물 때는 물이 여기까지 빠지고 밀물 때는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 사이 구간이 바로 갯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를 보니까요, 요렇게 뭔가 모래 같은 게 있는 해안 같아 보이는데요. 대형 타이어를 어깨에 메고 모래밭 달리기. 그럼 이건 바로 뭐겠어요? 사빈 되겠죠. 이건 사빈. 모래 해변입니다. 그 다음 B에서 밧줄로 몸을 묶은 후 절벽을 타고 내려오기. 이런데 지금 절벽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지는 절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바다에서 침식된 절벽, 해식의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해식의. 자, 그럼 봅시다. A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요거는 갯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사비는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B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해식은 어쨌든 불룩 튀어나가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바다에 의해서 침식될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깎이고 무너지고 하면서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자, 그 다음 갯벌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넓게 분포한다고요? 에이, 이거는 서해안이지. 그렇죠? 그 다음 C는 B보다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에 잘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갯벌은 해시계보다 파랑의 침식작용? 파랑이 침식을 많이 시키는 건 이거잖아요. 얘는 조류가 조용한 곳에서 퇴적시킨 거거든요. 틀렸고, 자, A는 만, B는 고제서주로 형성된다. 얘는 파랑의 힘이 이 안으로 쑥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르르 분산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퇴적이 잘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불룩 바다 쪽으로 튀어나가 있으니까 엄청 집중적으로 파도에 얻어 터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곧 이런 데서 잘 발달하는 해안 침식 지형이 되겠습니다. 해안 퇴적 지형은 만에서, 해안 침식 지형은 고제서주로 발달하는 거니까 요게 맞는 거죠. 답은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 해안 지형을 이런 지형도에서 알아내고 그 다음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미 힌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다음 글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기후 영향을 받는 조생종벼가 있대요. 조생종이 뭐냐? 같은 작물 가운데서 다른 품종보다 일찍 성숙되는 품종. 그러면 원래 이제 쭉 자라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쌀 알갱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조금만 자라도 금방 알갱이가 맺힐 수 있는 이런 종류다라는 거죠. 자, 조생종벼는 일반 벼에 비해 재배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낮은 기온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생육 기간이 짧은 이점이 있어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자, 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생육 기간이 짧은 이점을 살린 조생종벼의 재배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요게 일단 가 지역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네요. 그다음 나 지역은 오호츠크의 기단이 확장할 때 냉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냉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생종벼를 일반 벼와 함께 재배하기도 한다. 오호츠크의 기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요 내용이 나와 있죠.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쪽 언저리쯤이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와서 닿겠죠. 그러면 냉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요 언저리 지역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편 다 지역은 위도가 낮아서 그러면 이들 중에서 위도 제일 낮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겨울철 기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기후 특성을 살려 1년에 2번의 조생종벼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쭉 키운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짧게 2번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해발고도 높은 데가 어디예요? A가 강원도의 내륙 쪽에 있는 비교적 해발고도 높은 곳이죠. 그렇죠? 평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동해안, 그러면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어쨌든 이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냉해를 입을 수가 있고, 얘는 저 남쪽에 따뜻한 지역이니까 조생종을 아예 2번씩 지어버리자 이런 거죠. A, B, C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조생종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발고도가 높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냉해를 입는다. 그리고 위도가 낮아. 이런 식으로 다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노트1 부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고, 지금 하천이 이렇게 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를 보니까 등고선 간격이 좁은 편이에요. 그러면 하천 옆이 다 산이다 라는 거죠. 산. 이렇게 다 산이다. 그러면 산 사이를 깎아먹고 들어가는 이런 하천은 뭐라고 하나요? 감입 공유 하천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건 보통 하천의 중상류 쪽에 나타나고, 자, 하천의 침식작용 차이로 인해서 기역, 니은 구간의 수심이 달라 얕은 곳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였고, 근데 보세요. 여길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바깥쪽이 공격삼이잖아. 바깥으로 돌면서 깊이 있게 깎잖아요. 그러면 기역에서 니은 이렇게 갈 때 니은 쪽이 좀 더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하천 주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인 A, 여기가 그나마 주변보다는 등고선 간격이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완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계단 모양의 언덕이 나타나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천 옆 언덕에 계단 모양의 언덕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안단구라고 합니다. 산지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B에서 래프팅을 신나게 했다. 이게 막 물살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래프팅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기억 봅니다. A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자, 얘가 하안단구인데 이게 옛날에 뭐였나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비교적 평평하게 좀 깎아놓았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 융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들려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계단 모양의 언덕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옛날에 하천이 물 흘렀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둥근 모양의 자갈은요, 반드시 돌을 물이 유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둥글둥글하게 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지금 하천이 흐르지 않음에도 둥근 자갈이 있다? 이건 옛날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B는 하방 침식보다 측방 침식이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산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하천의 중상류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침식 기준면에 해당되는 해수면보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계속 많이 깎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옆으로도 물론 깎긴 하지만 옆에 너무 커다란 산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깎아나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방 침식이 측방 침식보다 더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A, B는 모두 집안의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 어쨌든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흘렀던 하천인데 이게 융기되어서 들려 올라가다 보니까 산 사이사이를 깊게 새기면서 흘러가는 이런 하천이 된 거죠.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 기역, 니은 구간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답은 기역과 디귿을 골라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안단구, 그렇죠? 그 다음에 하천의 공격사면과 퇴적사면, 뭐 침식사면과 퇴적사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요, 정말 시키는 대로 조신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있는 거에 그대로 점수 매겨서 합산, 그 다음에 최고 점수를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GIS에 어떤 기법이 있다고 하죠? 중첩 기법이 있다고 하죠. 중첩.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중첩시켜서 동시에 고려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적의 입지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중첩 기법을 활용해서 최적의 입지 지점 찾기, 이런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서 보게 될 건데 사실 이게 나오면 땡큐인 겁니다. 왜냐면 그냥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풀면 되기 때문에 모든 지리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다.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학관 입지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내 과학관 수가 많으면 점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있으니까. 근데 없는 곳에 먼저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거예요. 자, 유소년 인구는 아무래도 적은 곳보다는 많은 곳이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와줄 확률이 높은 거죠. 고속도로 IC 수는 아무래도 많은 것이 주변에서 이쪽으로 찾아오기가 수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배점이 돼 있는 건데 여기다가 점수를 매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0이면 이거 3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점, 1점. 그 다음에 요게 아니네요. 네. 여기가 1이니까 네, 2점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2 이상이니까 1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자, 10 미만이면요 1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점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이니까 2점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30 이상이니까 3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0에서 1이면 1점. 그 다음에 여기도 1점. 여기는 중간이니까 2점. 요거 두 개는 3점이 됩니다. 그러면 합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A는 3, 1, 1이니까 5점이죠. B는 2, 2, 2니까 6점이죠. C는 1, 1, 1이니까 3점이죠. D는 2, 2, 3이니까 7점. E는 1, 3, 3이니까 7점이에요. 이게 뭐죠? 두 개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자, 2번 보세요. 합이 같을 경우 지역 내 과학관 수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한대요. 지금 D와 E가 똑같잖아요. 근데 지역 내 과학관 수, 이건 지금 점수 매겨놓은 거고요. 자, 어쨌든 얘는 한 개 있다는 거고 얘는 두 개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지역에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된다? 4번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합이 같을 경우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일단 똑같은 게 무조건 두 개 이상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라도 더 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8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반도의 지형 형성 그리고 한반도 지체 구조 뭐 이런 건요 되게 어렵거든요 내용이. 근데 요즘에는 암석 위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제주도의 불탑사 5층 석탑, 마그마가 지표 위로 분출한 후 빠르게 식어 형성된 무슨 암석이 요걸로 만들어졌다. 자, 검은색을 띠며 표면에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제주도에 많이 있는 돌 하르방 같은 이 돌 뭐예요? 현무암이죠. 자, 그 다음 탄산칼슘이 주성분을 이루는 암석인 이게 주성분이래요. 자,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졌고 화학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약간 좀 흘러내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암석? 석회암이 되겠죠. 자, 동해와 삼척 있는 이쪽 일대에도 석회암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현무암, 석회암 봤고요. 가 봅시다. 가는 평안 누춘군에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현무암은 신생대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철원, 포천, 연천 이런 데 일대에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틀렸고 평안 누춘군에 주로 분포하는 것은 여기서는 무연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석회암은 또 조선누춘군이거든요. 조선누춘군. 자, 그다음 나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석회암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자, 가는 나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이건 신생대 때, 요거는 고생대 때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가는 퇴적암, 나는 화성암이라고 했는데 마그마하고 관련된 화성암은 현무암이죠. 그리고 차곡차곡 바다 밑에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석회암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풍화토는, 현무암은요, 이거 정말 돌하르방을 갈아놓은 것 같은 색깔이라 그랬죠. 흑갈색이고, 그 다음에 석회암 풍화토는요, 붉은색의 테라로사,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나머지 다 틀렸고, 답은 맞는 걸 골라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석 위주의 내용이지만 여기 밑에 가면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또 민쌤은 또 수능 개념에서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여러분들 알기 쉽게 가르쳐 놨거든요. 요거 어려우신 학생들 민쌤 또 수능 개념과 함께 잘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유, 석탄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 자, 화력 발전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화력 발전할 때 아무래도 이게 저렴하니까 좀 끄름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오염물질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석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송용 연료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수송용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이것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가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게 석유와 천연가스이고요.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거죠. 틀렸네요. 가는 천연가스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원자력보다 우리나라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자, 원자력 발전은 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석유를 가지고 발전하는 곳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할 수 있죠.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일찍부터 썼고 이건 고보단 나중에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즉 쓴 것들 모두 다 합산을 해봤더니 뭘 제일 많이 쓰더라? 석유를 많이 쓰고, 그 다음 석탄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천연가스를 꽤 쓰더라. 화석 연료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맞죠? 답은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과 관련돼서는 훨씬 이거보다 어렵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아주 여러분들을 봐준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울릉도가 있죠. 자, 여기는 민쌤의 고향 대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 정도면 여기 정도가 이제 춘천고 바로 밑에 있는 홍천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자, 뭐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 내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쪽으로 오면 6월에서 8월 여름 강수량, 12월에서 2월 겨울 강수량, 최한월 평균 기온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지점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가를 보니까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비나 눈이 많이 왔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눈 엄청 많이 오는 곳 어디 있어요? 울릉도가 있죠. 울릉도. 그 다음에 나는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적게 와요. 이것도 비슷한데 그래도 겨울에 이거보다는 훨씬 따뜻하네요. 자, 둘 중에 겨울에 누가 훨씬 추워요? 고위도 내륙에 있는 홍천이 훨씬 더 춥겠죠. 자, 그리고 대구도 요 정도. 그러니까 홍천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뭐 남서기류 불어들어올 때 여기에 저기압이나 장마전선이 있으면 폭우가 중부지방에 쏟아진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 1번 갑니다. 가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울릉도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계절별로 비교적 골고루 내리는 이런 편이잖아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그 다음 대구는 울릉도보다 최난화 평균 기온이 어때요? 높게 나타나죠. 대구는 덥거든요, 여름에. 근데 울릉도는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울릉도 독도 갈 때
서울이 37도인 날 출발했어요. 근데 동해안 가니까 이미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31도, 32도고 울릉도로 들어가니까 29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37도인 날 내가 출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바다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거야. 그 다음 다는 가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홍천은 울릉도보다는 완전히 이건 육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바다는 울릉도가 훨씬 많이 영향을 받는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어때요? 훨씬 더 고위도 내륙으로 가 있으니까 크다. 요게 맞는 답이 되겠고, 가에서 다 중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곳은 가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저위도에 위치한 곳은 대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요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자료, 약간 더 복잡한 자료와 함께 나올 거고요. 이거에서 크게 막 문제 유형이 엄청 다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각각 전문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고, 자, 전문 서비스업은요 보통은 기업체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업을 제공해주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일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 개개인의 소비자들에게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소비자 서비스업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를 보니까요. 서울, 경기, 이거는 수도권 쪽에 엄청 몰려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는 경기, 서울, 다른 지역. 그러면 여기서의 경기, 서울과 여기서의 경기, 서울은 너무나 비중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 중에서 서울, 경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건 뭘까요?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이거는 사실상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빵집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밥집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텔들 많이 필요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이거는 기업체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기업체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된다? 생산자 서비스업인, 네, 요게 뭐죠? 네, 전문 서비스업. 네,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가 소비자 서비스업의 일종인 음식 숙박업. 자, 요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합니다. 가는 나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 아무래도 사업체 수는 이게 그 가게들 다 더해보세요.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중간 규모, 큰 규모 이런 회사들이 많은 편이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수는 적고 이게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이걸 보고 딱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다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건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전문적인 이런 기업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체당 매출액은 이쪽이 많고,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 나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맞죠? 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중단원 중에서 교통 아니면 이 서비스업 말고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가볼까요?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서울 간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경기도에 여러 시군이 있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두어야 되는데 아직 2학년은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수능을 학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현실적인 부분까지 좀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민쌤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민쌤이 군 생활을 했었던 경기도 연천군이네요. 연천군. 네, 군사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EBS 강의를 선생님이 직접 찍고 있는 어디예요?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그 다음에 이쪽은 서울 남부의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자, 이 위치를 보고 이 시, 군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 이거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꼭 이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은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저기 전방 지역이고 하니까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살겠지. 이 정도 값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천이 가가 되면 됩니다. 서울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진 않죠. 그 다음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나와 다 중에서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 이쪽이 수원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원은 일찍부터 발달됐던 도시고 고양시는 원래 별게 없었던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와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은 곳이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신 게 있으면 또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자, 1번입니다.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이 중에 1기 신도시는 고양시에 있는 일산 신도시인 거죠. 다는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아니요. 자, 가는 나보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연천은 아파트가 진짜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 연천에 연천읍하고 그 다음에 전곡읍이 있거든요. 거기 뭐 숱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주택 아니면은 약간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거 뭐 요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없고 고양시에는 아파트가 무진장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로 됐죠. 자, 그다음. 자, 다는 가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수원은 연천보다는 아무래도 도시가 크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크게 발달 잘 되어 있으면 3차 산업이 따라서 엄청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발달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어때요? 군사지역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면 요게 맞는 답이 되네요. 자, 가에서 다중 나의 인구 밀도가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자, 면적이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훨씬 면적이 큰데 인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여기가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알아내고 대략적인 특징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수능 전까지 잘 단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지도는 동일한 지역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건 지역의 구분이 되겠고요. 슈퍼마켓 배달권입니다. 슈퍼마켓도 어쨌든 주변에다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심 기능이거든요. 중심 기능의 영향 범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를 기능지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능지역. 자, 근데 나는 이 공간 안에서는 똑같은 이런 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성질의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동질지역.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중심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슈퍼마켓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걸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고요. 나의 사례로는 기후지역, 농업지역을 들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반구만 그린 겁니다. 네, 모자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는 열대기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온대기후가 나타날 거고 이런 데는 냉대기후, 이런 데는 한대기후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구분되는 조건에 의해서 요 범위 안에서는 동일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 여기에는 논농사, 여기에는 밭농사, 여기에는 과수원 이러면 이 안에서는 똑같이 논농사, 이 안에서는 똑같이 밭농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주거지역, 요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녹지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질지역. 그러면 맞는 예시입니다. 나는 가보다 지역 간 상호작용 파악에 유리하다. 왔다 갔다 상호작용은요, 이 중심 기능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가가 기능지역, 나가 동질지역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답은 기억, 니은 골라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능엔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지역의 구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때 다루는 부분,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형성평가 삼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표는 세 시기의 우리나라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80년, 2020, 2060년 중 하나라고 했고, 자, 결국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냐면 노령화 지수 있잖아요.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이거는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인구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빨리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고 노인들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지수가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 이게 최근, 이게 나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80년대, 요거 2020년대, 요거는 2060년. 네. 자, 뭐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거 2080. 2080 아니죠. 네. 1980. 자, 그러면 가봅니다. 1번. 가는 나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는 애들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 이런 거 하자고 했잖아요. 둘도 많다.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했다. 이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했다가 그 다음 둘 낳으니까 둘도 많다 이랬다가 진짜 뭐 계속 적게 낳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애들 적게 낳는 산하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90년쯤 되니까 이제 많이 안 낳네. 그러니까 그 말에 쏙 들어갔다가 한 2000년대쯤 넘어오니까 애들 너무 안 낳네. 그러니까 막 낳자라고 이제 그때부터 많이 장려를 했던 거죠. 자, 나는 다보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하고 다가 있으면 이 죽는 사람들 보세요. 훨씬 많아졌잖아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보다 노년 인구 부양비가 좀 더 낮고 이게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을 것이다. 왜? 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나, 다 모두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태어나는 애들 얼마 없는데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인 겁니다. 자연적 감소. 그 다음 가에서 다 중 총부양비는 나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총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떠받들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청장년층이죠. 그리고 떠받들어 먹여 살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이잖아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총부양비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하나만 가지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장년층. 요것만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이 더 비율이 높으면 이 식에서 분모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유소년, 노년, 청장년층 합하면 어차피 그 전체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100- 청장년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청장년층이 더 많다면 분모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수를 100에서 뺐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부양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 하나만 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러면 청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졌고 이거는 더 작은 수를 100에서 뺐기 때문에 더 큰 수가 되었어요. 이전보다는. 그러면 분모가 작아졌고 분자가 커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부양비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청장년층 안으로 총부양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청장년층이잖아요. 자, 청장년층이 요때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청장년층이 높았다. 그러면 총부양비는 제일 낮았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청장년층이 적다. 그러면 총부양비는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총부양비는 나가 가장 작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맞는 걸 골라 몇 번? 3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게 문제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제조업 출하액 상위 3개 지역의 업종별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일단 어떤 지역이 있는지 먼저 지도를 볼게요. 여기에 경기도의 화성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화성이죠. 그 다음에 B는 울산광역시죠. 울산. 그 다음에 C는 이쪽에 전라남도의 여수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도를 보고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시군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우리가 뭐 공업에서 많이 들어봤던 부분, 인구할 때 많이 들어봤던 부분, 기후할 때 많이 들어봤던 부분, 지형할 때 많이 들어봤던 부분, 이런 지역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지역은 꼭 알아두고 나머지는 대략 농촌 지역이구나, 뭐 무슨 뭐가 발달한 이런 지역이구나, 이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 네. 이런 거는 정유공업하고 관련돼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뭐 이거 많이 만든대요. 화학물질, 이런 게 주로 이제 석유화학이거든요. 그러면 석유화학과 자동차 트레일러, 거기다 조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많이 발달돼 있고 엄청 공업이 발달돼 있는 중화공업의 메카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울산이라는 거죠. 울산. 그 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러면 전자, 반도체 이런 쪽 많이 발달돼 있고 자동차도 있대요. 그럼 그게 바로 어디? 화성입니다. 화성의 반도체 공장 크게 있고 여기에 자동차 공장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 요거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정유 이런 거거든요. 석유화학, 정유 어디 발달돼 있어요? 여수에 발달돼 있죠. 여수.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B, A, C 되니까 답은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면 간간히 이렇게 쉽게 출제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지도는 두 지표의 서울 내 상위 5개 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서울 안에서 이렇게 구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구 정도는 여러분이 이름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맨 가운데 있는 구가 중구잖아요. 그 위가 종로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도심 지역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서초구와 강남구가 있네요. 어쨌든 강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거든요. 영등포구. 이런 데가 이제 서울에 3대 직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원래 도심 지역, 그 다음에 강남 쪽 지역, 그 다음에 여의도와 그 주변 일대, 이런 데 직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도심과 부도심들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 수 좀 더 많을 수 있죠. 주간 인구 지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는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구가 노원구고요. 아파트 단지 많다고 했죠. 여기는 김포공항 있는 쪽인데 강서구, 역시 사람들 많이 삽니다. 자,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악구, 관악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은 서울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관악구. 그 다음에 이쪽이 강남구. 그 옆이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잠실 있는 쪽, 네, 송파구. 자, 이런 데면 한번 보세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데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 상주 인구, 항상 거주하는 사람 수가 많다. 뭐 이런 데 조금 바깥에 있고 뭐 아파트 많이 있고 주택 많이 있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 수는 사실 이런 도심 핵심 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몇 번? 2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구의 이름을 정확히 알진 못해도 대략 도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다음은 인터넷 검색 화면이고요. 딱 봐도 태풍이죠. 그렇죠? 자,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저기압이다 됐고, 이런 각 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을 돌려가면서 부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거 우리나라 말이네 이런 게 있고, 사실 또 남한도 북한도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좀 자주 돌아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동남아 쪽에서 낸 이름, 뭐 또 일본 쪽에서 낸 이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좀 돌아가면서 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요거는 크게 눈이 오는 대설하고 관련돼 있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 이건 지진하고 관련돼 있죠.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서 비바람에 피해를 유발한다. 요게 맞는 내용.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건 뭐 미세먼지 많이 오니까 뭐 황사, 네,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돼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돼 있겠고. 그다음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각종 용수 부족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물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가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답은 그래서 태풍 3번이 되겠습니다.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다음 18번 갑니다.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자료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된 부분 보면요, 그냥 기본서 같은 데는 그냥 뭐 우리나라의 농촌 변화가 어떻고 뭐 이런 것만 돼 있지, 막 어느 도에 뭐가 많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정리 안 돼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쌤의 수능 개념 교재에는요, 다 자료 위주로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 어느 도에서 뭐가 많고, 뭐는 어느 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이런 걸 다 자료와 함께 정리해놨거든요. 그걸 학습해야 이런 문제를 충분히 맞춰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춰서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민쌤과 함께 수능 한국지를 열심히 공부해보는 걸로 해요. 자, 작물별 재배 면적 한번 볼까요? 가나 다가 있는데, 가는 굉장히 재배 면적이 넓었지만 지금 쭈루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쌀,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배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쌀을 엄청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와 다가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채소를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채소, 그다음에 과수, 이거는 채소만큼 엄청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제주, 경북, 제주도의 귤, 뭐 경북의 사과,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니까 아, 얘가 확실히 과수구나 알 수 있고, 그다음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가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 자료와 함께 학습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남, 충남, 전북, 우리나라의 서쪽에 평야가 넓게 깔려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게 바로 쌀, 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주로 논에서 재배된다고 했는데 채소는 밭입니다. 그렇죠? 논에서 재배되는 건 쌀이죠. 자, 가는 나보다 시설 재배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시설 재배의 비율. 자, 여기서 보니까 쌀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쌤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지 진짜. 네.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햇빛 쨍쨍 내리쬐는 쪽에서 이렇게 키우는 노지 재배입니다. 근데 채소는 어때요? 이거 계속 대도시에다가 깻잎, 상추 이런 거 내다 팔고 싶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갔을 때 깻잎과 상추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걔네들도 수확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맨날 언제를 가도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재배 비율은 가가 낮고 나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맞는 답. 자, 다는 가보다 영농의 기계화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기계화는요, 쌀이 유리합니다. 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양기라고 있죠? 모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씹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할 때 탈탈탈탈탈 이렇게 터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계들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과일은요, 기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과일을 막 주렁주렁 매놨는데 이거 기계로 털면 훨씬 빨리 털 거야.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기계로 달달달달달 떨게 했어요. 요즘에 그 은행 그 떨어지면 이 밟아가지고 완전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고자 아예 한 번에 기계로 탁 텁니다. 그러면 은행 열매가 탁 떨어져요. 그때 바로 수거를 하면 얘가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은행을 따서 그거 열매 먹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과일에 다라락 털어가지고 툭툭툭 떨어지면 멍들잖아요. 상처 나잖아요. 이러면 이게 과일로서는 하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으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하게 되면 상처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기계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과실 생산량은 전남이 경북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경북은 여기 있고 전남은 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남보다는 경북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채소는 80년보다 2020년에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 채소도 지금 살짝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위주로 충실하게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것. 자, 그다음 19번 갑니다. 옛날 한라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었어요. 자, 신선은 흰 사슴을 타고 구경을 다니며 정상에 있는 호수, 한라산 정상에 있는 호수 뭐죠? 백록담이죠.
여기에 맑은 물을 흰 사슴에게 먹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수가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흰 사슴을 죽였어요. 포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신선에게 진심으로 죄를 빌었고 죽음을 모면하여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네, 뭐 약간 얘기는 조금 허무맹랑하게 끝나는데 어쨌든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 옛날 백두산의 평화로운 마을에 흑룡이 나타나서 백두산 물줄기를 끊어버렸어요. 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해지자 공주는 백장수라는 사람을 찾아가 그와 함께 흑룡을 물리쳤어요. 둘은 물을 얻기 위해 산꼭대기를 팠고 깊이 파는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는데 이를 하늘과 맞닿은 호수라 하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천지라고 하였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백두산의 천지. 얘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분지가 넓게 되었고 그 자리에 물이 고인 것이고 얘는 그냥 분화구가 무너지진 않고 거기에 물이 조금 고인 거라서 화구호라고 합니다. 자, 가는 천지, 나는 백록담 반대로 됐죠. 자, 나는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 맞습니다.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이게 저위도, 이게 고위도가 되겠죠. 틀렸고 가나 모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제주도가 형성되었고 백두산이 형성된 거 맞거든요.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너무나 뚜렷하게 한라산, 백두산 해놓고 백록담, 천지 이거 연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화산 지역 문제 중에서는 쉬웠던 편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자료에는 세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의 인구 특성을 그래프에서 고른 것은 자, 부산 옆에 위성도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데 김양입니다. 김양. 네, 김해와 양산이에요. 그렇죠? 김해, 양산. 이런 두 곳이 있는데 어쨌든 부산 옆에 아파트, 거주할 만한 이런 주거지가 많이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니까 3차 산업의 비율이 꽤 높고 2차 산업 제조업도 꽤 발달되어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경상남도 서부의 좀 농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의 비율이 꽤 높고 2차 산업 거의 별로 없고 3차 산업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거죠. 자, 여기가 경남 산청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민쌤의 누나가 살고 있는 거제도네요. 거제도. 거제도에 가니까 조선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2차 산업이 아주 뚜렷하고 3차 산업도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뭐 물류, 유통, 그다음 음식, 숙박업, 거기다가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차 산업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성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A는요. 유소년층, 노년층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고 청장년층의 비율은 없습니다. 얘도 비슷한데 여기 조금 저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는요. 어린애들 별로 없고 노년층이 일단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린애들 별로 없고 노년층이 두터울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산청, 가가 있잖아요. 자, 이게 맞는지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성비. 자,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끄어볼게요. 100을 기준으로. 자, 100보다 높으면 남자가 많다. 100보다 낮으면 여자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심각히 여자가 많네요. 근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할머니 혼자 사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아, 여기가 시골이겠구나. 이런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은 어린 여자분들 아니면 청장년층 여자분들이 도시로 또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초과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는 편. 그 다음 B를 볼게요. 청장년층 비중이 높아요. 그건 얘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요게 두드러집니다. 청장년층에서 남자 초과의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120, 130명 정도의 여자가 100명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왜 이렇게 남자가 많이 필요해요? 중화학공업은 특히 특성상 남자분들이 많이 일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화학공업하고 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화학공업 발달된 데 어디예요? 조선업이 발달돼 있는 거제가 있죠. 그럼 이게 거제 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는요.
상대적으로 뭐 성비도 그냥 100에 좀 가까운 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청장년층이 어느 정도 있는, 여기서는 뚜렷하게 얘네들만큼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요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양산이 되겠죠. 양산. 요거는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순서대로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C, B, A를 선택해서 답은 5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인구와 관련된 또는 공업과 관련된 그리고 인구 구조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주고 또 산업 구조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도 주고 그걸 지역별로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이니까 잘 봐두시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니까 알겠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2학년 때 아직 국영수에 집중할 때지 당연히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거에 엄청 치중해서 막 50점 만점 받고 이럴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몇 개 틀렸을 수 있다 선생님이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제 겨울방학이 있고 고3 동안에 이제 쭉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잘 보완해 나가서 확실하게 만점으로 1등급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 2학년의 마지막이고 내년에 바로 이제 3학년이 되는 거니까 민쌤의 강의와 함께 겨울방학 잘 나서 여러분들 3월 달부터 탁탁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민병헌의 2024 수능 개념 한국지리 퍼펙트 가이드라는 강의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함께 민쌤의 강의를 듣고 수능을 차곡차곡 잘 준비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쌤은 수능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